예도입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칸트의 판단력 비판 5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번째 강좌에 이어서 취미 판단의 세 번째 계기와 네 번째 계기를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계기는 주제가 한목적성인데 사실은 목적들의 관계를 다루는 건데 여기서 그 중요한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란 개념이 나오고요. 이 개념을 토대로 하여 세 번째 그 판단력 비판의 계기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네 번째 계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공통감각이라는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에서 길게 언급하고 있는 교양의 개념과 더불어서 라틴어로 센수스 코무니스라는 이 개념을 마침내 5번째 강좌에서 다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도는 요 두 개를 합쳐서 함께 다루고 6번째 강좌에서 숭고미를 수학적 숭고와 역학적 숭고를 함께 나누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걸 또 지적이 또 이데올로기의 그 숭고한 대상이 있죠. 거기서 또 갖고 가는데 어쨌든 이러한 칸트의 사유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포스트 모더니즘과 오늘날의 지적의 철학을 여러분들이 잘 접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사유해 두시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과 탈포스트 모던 담론을 이해하는데도 아주 유익하리라고 예도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리즈 강좌에서 예도는 벌써 칸트 강좌가 22번째인데요. 순수 이성 비판 9개, 그죠?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 8개,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 오늘이 5개, 이렇게 해서 벌써 2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강좌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몰두하다가 보면 또한 예도가 이런 강좌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성원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좋아요를 까먹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그죠? 앞쪽에서 공감을 하지 않는, 까먹고 안 한 그 부분까지 기억해서 꼭 해주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예도TV를 꼭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도는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목적이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이 세계의 대상에 대하여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그걸 우리 인간이 집어넣은 거예요. 맞죠? 그 목적을 신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칸트를 이해하는 데에서는 이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이 세계의 목적을 자의적으로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이 세계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창조를 했겠지만, 이게 물론 여기서 신은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신과 칸트가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들으셔요. 예도TV는 고승들도 듣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에 속하지 않는 자들도 듣는데, 어쨌든 칸트가 속했던 그 서구 철학은 그리스도교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이해하셔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또 알아서 적절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도는 1차 자료에 접근하여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여는 것이고, 그죠? 충실하게 가능하다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창조자라고 한다면 이 세계의 사물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이 자연 세계에 대한 목적, 피조 세계에 대한 목적을 완벽하게 알 수 있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목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죠? 이론 이성이든 실천 이성이든 판단력 비판이든 간에 우리는 이 세계의 피조물로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이 세계의 한목적성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한목적성에서 말하는 바로 알스오프의 지각이라고 하는, 마치 뭐뭐처럼, 영어의 as if, 마치 이 세계에 신이 있는 것처럼 이 세계가 조화로운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목적에 합치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취미 판단의 어떤 인식론적 구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 그렇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 칸트한테서 목적은, 쯔백이라는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개념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개념의 대상. 그러니까 목적은 개념의 대상인데, 이때의 개념은 원인이고 결과가 대상인 거예요. 이 대상을 통하여 나타난 표상은 뭐겠어? 당연히 결과로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독특한 방식의 어떤 그런 이론인데, 여기서 인과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이 인과성, 그러니까 개념을 원인으로 보고 대상을 표상으로 나타난 그 대상을 우리가 결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인과성이 나타나는데, 이 인과성이 바로 한목적성의 개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과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계의 이런 목적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집어넣은 거지만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그죠?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오성의 개념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목적이잖아. 그런데 한목적성은 뭔가 하면 이 목적을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 왜냐하면 취미 판단은 미를 판단하는 거니까 이 목적을 규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건 인식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이성의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목적 없는 특정한 사물에 대하여 목적을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한목적성을 판단하는 게 바로 취미 판단이라는 거예요. 미를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목적성은 뭐냐? 우리의 대가리 안에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론적인 어떤 그러한 틀 속에 있는 상상력과 더불어서 작동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이에요. 진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미를 판단할 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통일적 형식이요 조화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미를 판단할 때 우리는 이 한목적성, 그 원인이 바깥에 어떤 대상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칸트의 미학에서는 우리의 대가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안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인식 안에. 그러니까 이 인식 안에서 그 미의 1차적 판단할 수 있는 원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조화로운, 여기서 상상력은 오성과 상상력의 조화로운 자유로운 놀이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어떤 저 바깥에 있는 꽃이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그 꽃에 대한 개념을 사용해요. 꽃이라는 개념을. 그러나 그 꽃은 꽃이라는 개념은 아직 규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성의 개념을 활용하긴 하지만 그 활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활용을 규정하지 않은 채로, 그죠? 규정하지 않은 채로 그 활용을 자유로운 상상력에게 내맡겨서 상상력으로 하여금 그 꽃의 개념을 파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성의 지성의 활용이 상상력의 자유로운 활동에 압도되는 상태가 바로 미적 판단이야. 이때 우리는 특정 대상에 대한 조화로운 형식과 통일성의 형식을 우리는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통일성은 우리의 오성이 작동해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상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머릿속에 대가리 안에서, 그죠? 작동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상상력의 자유로운 놀이를 통하여 드러나는 조화의 형식인 거야. 통일성의 형식이라고. 폼 데얼 아인하이트야. 이 통일성이 바로 미를 판단하는 선언적 근거가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 이게 바로 미를 판단할 수 있는 그룬트 아프리오리가 되는데, 이 선언적 근거가 되는 이 통일성, 조화로운 어떤 형식, 그 다음에 통일적 형식,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내면에 있어서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칸트한테서의 한목적성은 역시, 그죠? 그 개념이 대상에 작동해서 규정적 판단을 내리는 인식 판단에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당연히 미적 판단에서는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목적 없이 우리의 자유로운 상상력의 놀이를 통하여 드러나는 통일성의 형식, 이게 바로 미적 판단의 근거인데, 이 한목적성의 형식으로서의 이 통일적 조화가, 그죠? 조화가 우리 내면에 있어서 어떤 대상을 관조하게 되면 그 관조를 통하여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다음에 미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칸트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에스테티슈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취미 판단의 계기인 이 한목적성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 사물에 대한 사물 자체를 이러한 조화로운 통일성을 우리는 또한 이 세계의 질서에다가 적용시킴으로써 이 세계의 질서와 우리 안에 있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오성의 놀이를 통하여 드러나는 한목적성의 형식의 일치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조화가 바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한목적성의 개념이 중요한 거는 단순히 전반부에서 다루어지는 판단력 비판의 미학적 판단력, 미적 판단력에서만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후반부를 장식하는 텔레올로기시어 우어타일스크라프트, 목적론적 판단력까지도 중요하게 자연신학적 논증까지도 올라가는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에 대한 질서 안에는 어떤 신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 그 계획을 인지할 수 있는 통일성이 우리 대가리 안에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대가리 안에 있는 이 통일성이 바로 뭐예요? 한목적성이에요. 이 한목적성은 그래서 바로 신적인 어떤 창조의 능력과 위력을, 그래서 자연신학의 어떤 논증을 어느 정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래서 신학의 프롤레고메나로 미학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개념이 한목적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한목적성은 그러면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미를 판단할 수 없느냐? 판단하지만은 그것은 오성의 범주에 제한된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이 한목적성은 선엄적 형식인 거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선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성적 인간에게 소급될 수 있는 선엄이야. 아프리오리야. 이거는 그래서 경험적인 게 아니라 선엄적인 것이고, 그래서 형식인 거야. 그래서 이것이 없이 그냥 오성의 능력에 의하여, 개념에 의해서 아름답다라고 대상을 판단하게 되는 거는 순수하지 못한 거야. 그런 미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칸트가 한목적성을 다루는 세 번째 목적의 관계의 판단, 취미 판단에서 그게 바로 부속미야. 개념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미야. 이해가 돼요? 그런 미는 대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야.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미. 여기서 예술과의 어떤 독특한 관계가 나타납니다. 예도가 아마 내일 정도에 따로 칸트 미학 시리즈 강좌를 따로 연락을 해요. 이 부분은 그때 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칸트 미학, 예도의 미학이 벌써 41개나 되는데, 칸트 미학을 적용해서 예술 세계와 적용시켜서 강좌를 한두 개 정도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따로. 자, 그렇다 그러면 이 한목적성의 형식을 적용시켜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동해 갖고 미를 판단하는 이런 미는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자유미라 그래. 그러니까 부속미나 종속미는 인간의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인간이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의 오성의 개념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속미라 그러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미. 그래서 자연세계, 칸트의 언급을 따라가자면 나뭇잎과 같은, 나뭇잎에서 나타나는 잎,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새, 조류, 새 같은 걸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 그러죠. 숭고미로 가면은 이게 더 확고해집니다. 자연의 폭포라든지 폭풍이라든지 엄청나게 웅대한 그러한 자연의 어떤 사건들에서 볼 수 있는 미,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미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칸트한테서는 예술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런 미가 자유미보다 덜 순수하다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한목적성을 다루는 세 번째 취미 판단의 계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래서 모든 대상을 판단할 때, 칸트는 마침내 목적이 없는, 그죠? 목적이 없는 한목적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취미 판단에서 중요한 거는 목적이 없이 대상에 대한 개념의 사용을 통하여 특정한 목적을 생각해서, 그죠? 그 목적을 부여해서
개념화로 확정하는 이러한 것 없이, 그죠? 없이 우리 내면에 있는 오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놀이에 근거하여 우리 내면에 있는 통일성과 단일성의 형식을 찾아서 그 대상의 조화로운 그러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판단하는 이것이 바로 목적 없는 한목적성의 어떤 개념을 활용하여 우리가 아름다움을 판단을 내릴 때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따라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개념의 대상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개념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우리 내면에 있는 선험적 미를 판단하는 선험적 근거로서의 한목적성의 선험적 조화를 혹은 한목적성의 형식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비로소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부속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미로서,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로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 이게 칸트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안에 있는 다양한 대상을 보고, 그죠? 그 대상의 개념적인 확정이라든지 목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확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상상을 통하여 그 개념을 파괴하면서 개념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를 압도해 오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죠? 그 아름다움에 의하여 나의 개념이 수정되는 이런 방식의 아름다움이 바로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아주 적절하게 설명하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목적성은 선험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죠? 목적 없는 한목적성, 선험으로서. 그래서 모든 인간이 거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러한 근거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비로소 자연스럽게 우리는 공통감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통감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판단할 때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때, 그죠? 그 아름다움이 주는 그러한 쾌감이 있는데 그 쾌감에는 양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태가 바로 네 번째 계기에서 다루어지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어떤 대상이 꽃이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그 명제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필연성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필연성은 주관적 보편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관적 필연성으로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어떤 꽃이 아름답다라고 타인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필연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비로소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바로 그 공통 감각 때문에 그렇다 그래. 독일어로 게마인진이고 라틴어로는 센수스 코무니스예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미를 판단할 수 있는 통일성을 모든 인간이 한목적적 통일성과 한목적적 형식을 모든 인간이 갖고 있다라. 그게 공통감각이에요.
이 공통 감각 때문에 주관적인 보편성이 이제 주관적 필연성으로 나타나게 됐으며, 이 공통 감각을 통하여 주관적 필연성이 마침내 네 번째 계기의 마지막 명제에서 나타나듯이 객관적 필연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공통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요, 그냥 너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고 몇 명의 미적인 감각을 가진 예술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다, 이게 아니야.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공통 감각과 같은 것이. 가다머는 뭐 코웃음을 치면서 이걸 까죠. 그러나 가다머의 비판은 상당히 존재론 쪽으로 나중에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게 나가면 강의가 또 흐트러져서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칸트의 이러한 공통 감각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가다머는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비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가들의 어떤 그러한 표현들이, 글 쓰는 방식들이 되게 그렇듯이요. 가다머 역시도 칸트에 대한 존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통 감각은 뭐냐? 예를 들어서 예도가 설명하겠습니다. 칸트는 음악을 아주 좋지 않은 감각에만 호소하는 예술로 봤다라는 거예요. 음악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어때요?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통일성을 경험하여 그 음악이 아름답고 음악이 영감을 주고 음악에서 미학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음악에는 진행되면서 어떤 통일성의 형식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일성의 형식이 조화와 균형에 대한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미적 판단의 보편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쾌감이나 만족감이에요. 여러분들 음악을 들을 때 만족감이 있죠. 그거는 음악 자체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칸트의 철학에 적용하면은 여러분들 속에 미리 주어져 있는 어떤 대상을 소리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어떤 시를 읽는다든지, 여러분들이 예술 활동을 할 때에 어떤 대상을 봤을 때에 느낄 때에, 그죠?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통일적 조화를, 그 안에서 통일적 형식을, 한목적적 형식을 발견할 수 있는 통일성이죠, 그게. 그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음악을 들을 때에 그 음악이 아름답다라고 미학적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일성은 선언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처럼 경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 그러면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한목적적 형식과 같은, 그래서 상상력을 통하여 점점 더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이 존재하는데, 그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통 감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공통 개념이나 공통적 오성, 이 개념을 쓰지 않고 공통 감각이야. 왜? 미의 판단은 감성적 판단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개념을 사용하지만 규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감각이야. 그런 감각이 있어. 내 안에 선언적으로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거기에서 통일성을 발견하고, 그 통일성 안에서
그 음악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모기 한 번. 날씨가 더워지니까 모기들이 또, 이 산으로 또 예도의 산책길에서 또 역사를 하네요, 또. 모기들의 역사. 그게 공통감각. 시를 읽을 때, 우리가 시 안에 통일적 형식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를 읽을 때, 우리 안에, 내면에, 우리의 인식 안에 이런 시를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한 목적성이에요. 이게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오성의 개념을 거기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은 없어. 그러나 그 대상에 대하여 목적이 없이 어떤 내 안에 상상력이 발동되면 발동될수록 그 시의 아름다운 형식이 통일적으로 모아지면서 내가 그 시를 몰입할 때에 그걸 칸트는 뭐라 그래? 베샤우웅. 몰입할 때에 어떤 것들을 관조하게 될 때에 하면 할수록 그 세계로 특정 대상이 단절되면서 그것으로 집중하게 되고 그 추상화를 통하여 비로소 그 안에서 통일적 형식을 발견한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미적 쾌감을 주는 선언적 근거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공통 감각이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음악이든 아니면 시든 우리가 이 세계의 모든 질서를 보고 그 안에서 거룩한 질서의 어떤 선언적 형식을 발견하든 첫 번째, 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다라는 거야. 이 내면에 있는 통일성이 우리에게 쾌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미적 쾌감을. 이해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또한 이 통일적 조화를 우리는 또한 바깥 세계에도 비로소 적용시킬 수 있다 그래요, 칸트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면 안에서 느껴지는 바로 그 한 목적성의 조화로운 형식,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인간에게 있는 공통 감각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너무 재미있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죠? 리하르트 바그너의 트리스탄을 듣는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는 육체적 사랑이 주제가 되는데, 우리가 육체적 사랑을 그것을 들을 때는 막연하게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갖고 있는 개념적 목적만을 갖고 우리는 육체적 사랑에 대해 알고 있었어.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설정한 목적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한계를 넘어서는 가능성의 어떤 완전함, 다시 말하면 자연세계를 볼 때 우리가 창조주의 어떤 초월적 흔적을 조금이라도 이 세계, 현실 세계 안에서 경험하듯이 예술 작품들 역시도 우리가 개념 안에 설정해 놓았던 그러한 목적을 넘어서서, 그죠? 목적 자체로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칸트의 미학입니다. 그러니까 칸트 안에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돈되지 않는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붙잡혀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미학적 경험은 바로 우리에게 순수를 돌려줄 수 있는 미적인 어떤 경험이 치료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술 치료도 칸트의 철학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모두에게 우리는 공통 감각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주관적 필연성이라. 이 필연성이 이제 공통 감각이란 개념을 통하여 객관적 필연성으로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미적 판단은 도덕적 판단과 더불어서 주관적 판단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단지 개인의 감각에서 느껴지는 감각적 자극이라든지 감각적 동요를 통하여 느껴지는 쾌감은 뭐예요? 앙거넴입니다. 앙거넴은 원래 영어의 comfortable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편안한, 쾌적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쾌락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의 개인의 감정과 정서, 나의 개인의 감각에 맞추어진 쾌락. 그죠?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칸트에 따른 그런 것들은 쾌적함에 대한 어떤 쾌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칸트한테서는 완전한 거리두기를 통하여, 그죠? 이런 경험적인 것들은 주관적 판단에 머무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으로부터는 우리는 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요청을 할 수도 없어요. 아름다움은. 그죠? 왜? 아니, 이런 쾌적함은 지인들만 쾌적한 것이 남한테도 쾌적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쾌적함에 대한 쾌감, 만족감은 아름다움에 대한 만족감과 다르다고 이야기했고, 도덕적인 선에서 오는 만족감과도 칸트는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미적 경험은 사실은 여기에서 칸트가 말하려고 하는 건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결국은 목적론적 판단력에서 이 한목적성이 신의 자연질서 안에서 신의 계획을 어렴풋이 인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요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마침내 칸트의 의도가 확고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경험은 우리의 이론적 지식을 실천 이성으로 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이건 초반부에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론적인 그런 지식을 실천 이성에서 말하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자극함으로써,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미적 경험이 비로소 이 세계의 자연의 질서 안에서 이 자연 세계를 넘어서 있는 초감각적인 초월자를, 그죠?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한목적성이라는 건 선험적일 뿐만 아니라 초감각적이라 위벌진희한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통감각,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공통감각 때문에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 저거 봐, 진짜 아름답지, 맞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대상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원인은 1차적으로 우리의 대가리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인식론적 틀 속에, 그죠?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쾌감을 유발하는 선험적 근거인 한목적성의 조화로운 형식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요런 게 이제 칸트 미학의 핵심인데 상당히 어렵죠, 그죠? 이제 구분이 되죠,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수십 번 사유를 해야 이런 것들이 강좌의 어떤 목소리로 잡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통감각은 바로 초월적인 그러한 모든 인간에게 다 갖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서 비로소 한목적성과 연결되어서, 그죠? 그것을 내가 본 것, 미가, 그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미의 판단, 다시 말해 게슈막스 우어타일 취미 판단이 주관적인 것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그죠? 객관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계기. 그래서 보편성과 필연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미적 판단은 주관적 경험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미의 판단 역시도 하나의 판단으로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칸트의 취미 판단의 이율 배반의 해결이, 그죠? 여기에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그 계기인 판단력 비판의 어떤 취미 판단의 네 번째 계기인 공통감각까지 끝났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여 칸트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숭고미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 그죠?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가지 계기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 강좌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기가 뭐였습니까? 취미 판단의, 그것은 바로 질에 따른 어떤 분석인데, 거기에서는 미적 판단에 대한 어떤 그 무사심성, 어떤 관심에도 쏠려 있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선이라고 하는 것과 쾌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관심에 쏠려 있는 그러한 판단들이다. 이런 걸 다루었고요. 그래서 도덕적 의무와 감각적 쾌락, 이런 것들은 관심에 쏠려 있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결코 이런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칸트가 무관심성을 이야기했고, 이 무관심성, 무사심성은 바로 또한 주관적 보편성을 요구하여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요, 꼭 주관의 경험으로서 끝나지 않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주관적 보편성.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은 미적 경험, 미적 판단은 바로 무사심한 어떤 만족감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만족감은 보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했던 바로 그 한목적성의 개념, 그죠? 이 한목적성은 우리 내면에 있는 미를 판단할 수 있는 통일적 형식으로서 미를 판단할 수 있는 선험적 근거요. 그 선험적 근거는 나중에 자연의 질서 안에서 신의 계획을 판단할 수 있는 미적 경험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죠? 선험적 근거로서 제기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 목적성이 없다면 우리는 미학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 목적성이 조화로운 형식이고 진료가 아니라 형식이고 선험이고 근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플라톤의 미학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후설의, 그죠?
후설의 어떤 그러한 형상적 관원에서 1차적 관원에서 판단 준지를 통하여 내면으로 인식 내면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리게 될 때 나타나는 플라톤의 에이도스를 로부터 공통점을 찾아내는 그러한 형상적 환원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칸트의 한목적성의 개념의 조화로운 형식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기에서 우리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판정은 보편적으로 남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필연성이 있다고 본 건데, 이 필연성에서 비로소 칸트는 공통감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통감각을 끝으로 칸트는 미적 판단을 말하는 취미 판단의 네 가지 계기를 끝내고, 그죠? 이제 비로소 승고미로 나가게 되는데, 이런 의도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미적 판단은 이론적인 어떤 지식으로부터 실천 이성의 어떤 도덕적 의무를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로서 나타나, 이것은 결국은 칸트의 미가 진선미 중의 미가 도덕적 성과 연결되는 끊임없는 변증법적 운동 안에서 미가 선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되면서, 그죠? 실천 이성 비판이 판단적 비판이 끝날 때까지 실천 이성 비판의 선의 개념과 연결되면서 비교되고 있다라. 반드시 기억하시고, 칸트의 미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 미적 경험, 아름다움은 성과 연결되어 있다라. 멋지죠, 그죠? 요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추스.